우리 저번 시간에 원근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원근법은 중앙투시법에 대해서 했고, 원근법이 이렇게 미치는 영향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고, 카메라 옵스큐러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카메라 옵스큐러 나타나고는 현상 또는 원근법이 이렇게 스스로 자기가 원근법은 3차원을 2차원의 그런 층위로 이렇게 전환시키면서 이런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우리가 그 디지털 예술과 문화 시간에 주제로 가장 중요한 주제로 얘기할 시뮬레이션의 관점을 초기에 보여주고 있는 그런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점점 더 확장되어서는 시뮬레이션이 또 확장돼서 인간이 거기에 몰입 이른바 이머전이라 그런 얘가 용어를 썼었죠. 여기에 나오는 이머전, 몰입되는 현상 이런 현상까지도 디지털 예술에서는 나타난다. 이런 것은 미디어의 직접성 또는 비매개의 욕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그 원근법적 현상이죠. 중앙투시법 현상. 우리가 현실에서 자연에서 보는 것처럼 그대로 어떤 소시점을 가지고 있고 그런 점점 더 비율적으로 이렇게 거리가 축소되거나 확대되는 그런 현상 이런 이제 원근법의 가장 자유로운 기하학적인 현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이 이제 파괴되는 것이 인상주의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망원경이라고 하는 이러한 광학기계의 발달, 이건 또 다른 광학기계죠. 광학기계 발달에서 재현 또는 시각, 환상이나 환각 또는 계시대한 관점을 묘사하는 시각 등은 다른 의미로 다가온다 이 말이죠. 재현 이런 과정, 재현의 현실을 그대로 보는 리프레젠테이션이라든지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는 시각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환상적인 환상은 누구나 다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 예술 형식은 굉장히 많이 있죠. 문학은 문자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문학적 환상을 읽는 독자에게 보여주죠. 여러분 책을 읽을 때 그냥 무감각하게 읽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책을 읽으면 그 책 속의 내용을 읽는 독자가 이제 그리게 됩니다. 머릿속에. 그것도 일종의 문학적 환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환상을 더욱더 많이 자극시키는 환상문학이라는 장르가 또 따로 있습니다만은 환상문학이라거나 특별한 장르를 제외하더라도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문학의 가장 대표적인 장르라 얘기하면 소설가 예를 들면 소설을 읽으면 소설을 읽을 때는 그런 문학적인 이미지 환상을 지니게 된다 이 말이죠. 산을 헤맨다든지 노인과 바다 같은 예를 읽으면은 바다에서 거대한 그런 고기를 낚는 그런 늙은 노인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읽게 되는 거죠. 노인과 바다 읽는데 사막을 연상시켜 읽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것이 문학적 환상의 역할이다. 또 환각, 일루지아치온 환각, 그다음에 계시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예술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것이 이제 망원경으로 나타나면서 바뀌게 된다. 예컨대 인상주의 화가인 에두아르드 마네 같은 사람 유명한 인상주의 화가죠. 마네의 포크스턴 기순의 출발 이런 것들이라든지 또는 마샬 프루스트는 프랑스의 소설가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고 하는 그런 소설이 있죠. In the Pursuit of the Lost Time이라고 하는 그런 건데요. 나오는 이미화가 에스티르의 그림에 대한 망원경 원근법의 평가 등 이런 데는 가까운 곳을 확대시키면서 시각의 혼합 내지는 충돌을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포크스턴 기순의 출발, 요거는 한번 있는가 잠깐 보겠습니다. 어떤 그런 그림인지. 포크스턴 기순의 출발. 여기에 마침 있는데요. 한번 잠깐 볼까요? 보입니까? 이건 더 이상 크게 안 되죠? 더 크게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런 거예요. 요거 더
크게 안 되나? 조금 크게 되네요. 만에 아까보다 조금 크죠? 자, 뭐가 원근법의 그런 원칙에 포시나 있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이거는 배가 출발하는 겁니다. 배가 출발하는데 이제 환송하는 장면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배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원근법이라는 것은 가까운 데가 크게 보이고 조금씩 멀어지면서 작게 보이는 그런 자연적 시각의 원칙에 따른 것을 원근법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위배되는 게 있습니까? 위반되는 게 있습니까? 혹시 여기서 조금 달리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 있나요? 원근법 현상과 좀 달리 나타나는 것? 네? 있어요, 없어요? 한번 보세요. 없어요? 어디가 달리 나타나고 있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저쪽에 오른쪽에 있는 사람입니다. 배 위에 있는 사람으로 보이죠.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이런 일반적인 사람과 비슷하게 거의 같은 크기로 저렇게 상당히 증폭되어 있습니다. 그죠? 오른쪽에 굉장히 크게 보이고, 그다음에 이 부분적으로도 조금 뭐가 잘 안 맞는 것 같고, 특히 요거는 특히 여기는 배가 떠 있으니까 물이고 육지인데, 그러니까 육지와 물의 구분도 이게 나타나고 있지 않는 그런 것을 보이죠. 특히 저 오른쪽에 있는 요 부분들이 굉장히 확대해서 보여주고 있다. 확대. 마치 뭐처럼 망원경을 들여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확대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영화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 그런 하나의 원근법의 또 다른 변형적인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포크선 기선의 출발에서는 정박된 배 주위의 바다와 육지의 구분이 구분되어 있지 않고, 원근법에 따른 이미지 깊이도 나타나지 않고, 아까 얘기하는 오른쪽에 있는 그 부분이 굉장히 확대돼서 드러나게 된다. 이렇지. 망원경으로 보는 그런 시각, 어떠한 부분을 한 부분 보는 현실이 한 부분을 크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다른 현실을 보는 다른 시각을 발견하게 하는데 상당히 커다란 어떤 원동력을 제공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영화 같은 데서 우리 크로즈업 기법 있잖아요. 크로즈업 기법도 이런 강압기구에서 나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한 부분을 크게 하는 이런 기법들. 이게 이렇게 망원경의 그러한 강압기계의 발전으로 인해서 이런 시각의 확대는 예컨대 자연주의 문학의 서사기법에서 어느 한 부분을 확대해서 자세히 서술하는 방식이라든지 영화에서 어느 부분을 크게 크로즈업 기능과 유사한 기능을 합니다. 이 자연주의, 내추럴리즘이라는 문학에 보면은 여러분들 학생들 중에 이제 문학하는 학생도 있을 텐데, 자연주의 그 문학에 보면은 현실을 굉장히 자세히 묘사를 하죠. 리얼리즘보다 더욱더 자세히 묘사하는 것이 자연주의 기법입니다. 특히 자연주의는 사회 개혁 쪽에 그런 주제가 상당히 많이 이제 들어있죠. 자연주의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시대의 그러한 과학기술의 발전에 대한 어떤 예술적인 그런 사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연주의에서는 이런 마치 우리가 그 어느 한 부분을 확대되는 부분, 이런 묘사들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인상주의 회화의 색채는 외부 현실과 유사성을 지향하고 현실의 객관적인 공간보다는 내면에서 지각하는 내적 공간을 많이 강조하기 때문에 기하학에 기초한 원근법과 다른 공간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인상주의 회화 자체가 그런 특징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상주의에서 마음의 임프레시오니즘이라 그렇게 하잖아요. 인상주의에서 마음에 이렇게 자기가 느껴지는 그것을 그렇게 표출하고 하는, 밖으로 드러내고 있는 그런 시도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원근법의 공간성과 많은 차이점을 지니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인상주의의 반대대, 인상주의 특히 반대대에서 대립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제 사조, 특히 미술 사조 이런 데 보면 이제 표현주의라는 것도 있죠. 표현주의는 서로 상반된 인상주의의 이런 인상주의 그런 시각에
대립돼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특히 인상주의는 이러한 원근법과 다른 공간성을 많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원근법적 시간 양식의 연속과 단절은 시점의 상대성과 자의성 및 프라임의 선택적 파편성 또는 중심적인 시점의 해체와 시간적 유입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게 되죠. 예, 이런 현상의 인상주의는 특히 시각의 변화, 우리 현실을 바라보는 원근법의 그 관점과는 다른 공간성을 드러낼 뿐만 아니고 시간과 공간을 달리낼 뿐만 아니고 우리 현실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상당히 많은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특히 이제 시각의 다양성 이런 것들이 점점 발전되면 시각의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고 소위 멀티 퍼스펙티브의 관점을 보여주고 있고요. 멀티 퍼스펙티브 관점은 어떤 순차적인 멀티 퍼스펙티브의 관점이 한 곳에 동시적으로 이제 모여지면 그게 이제 입체주의화가 됩니다. 입체주의 큐비즘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런 것도 발전하게 됩니다. 예, 이런 뭐 프레임의 선택적 파편성이라든지 시점의 상대성의 자의성이라든지 중심적인 시점의 해체 뭐 이런 가침을 보여주고 있는 뭐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에드가드가 인상적 회화, 인물 동작의 순간적인 장면 포착이라든지 니엡스의 일광 사진술, 니엡스는 초기의 사진 작가죠. 사진을 만든 그런 사람 니엡스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일광 사진술, 헬리오포토그래피 1826년 초기의 사진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의 직접적인 포착 기법, 자연을 직접적으로 포착하는 이런 것을 이런 헬리오포토그래피의 그런 자연 그 노출 인화 기법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니엡스의 작품 중에 하나가 어떤 말을 끌고 가는 사람, 그 당시에는 이제 자연을 묘사하는 기술이 발달되지 않았지만은 말을 끌고 가는 사람을 이런 헬리오 포토그래피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만든 또는 인화한 그런 작품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헬리오 포토그래피의 관점을 헬리오라는 것은 햇빛을 얘기하죠. 빛으로 해서 어떤 실외에서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기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레일란드나 로빈슨의 회화적 사진, 빅토리아 포토그래피 등 이것들은 예술사진을 의미하는 회화적 사진은 그 회화와 부식 동파나 애칭이라고 하는 부식 동파를 모방하는 사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리얼리즘의 이미지보다는 상징주의 이미지를 창출하는 그런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진이 이러한 픽토리얼 포토그래피는 말 그대로 이미지 사진이라고 볼 수 있죠. 또는 이미지 사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진을 굉장히 묘사를 조금 흐리게, 의도적으로 흐리게 또는 뿌옇게 함으로써 우리가 예술 사진의 관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리얼리즘보다는 상징주의 이미지를 창출하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상징주의라는 것은 심볼리즘이라고 그러죠. 심볼리즘. 이런 것은 현실의 층위의 일반적인 언어, 일반적인 이미지보다는 현실의 층위를 벗어나는 그러한 상징화된 이미지를 또는 뭐 문학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이런 예술 형식을 예술주의를 상징주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관점은 피카소의 입체주의 미술에서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각 공간과 먼 곳의 관점의 파괴를 보여주는 입체주의 시각은 원근법의 새로운 변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 곳이 가까운 만큼 가깝게 보인다고 한다든지 먼 것을 가깝게 한다든지 또는 작은 것을 큰 것만큼 크게 보인다고 한다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만원경이죠. 만원경의 시각을 보여주고 이런 기법들이 입체주의에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환상이나 환각에 의한 새로운 시각은 인위적인 원근법, 자연적인 원근법이 아니고 인위적인 원근법을 사용하면서 영화의 크로즈 같은 효과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사물을 크게 보거나 몸의 일부분을 크게 확대하는 인위적인 원근법은 확대된 부분에 대한 강한 기억이나 지각을 요구하는 곳으로서 상대적으로 인간을 와해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모더니즘 관점에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포스트 모더니즘 넘어와서도 이와 같은 현상도 나타납니다.
내가 저번 시간까지 얘기했던 포스트 모더니즘 폴 빌리오 프랑스의 그 속도 이론가로 그렇게 얘기했죠. 폴 빌리오가 공간적 비평적 공간 비평적 공간이라는 그런 책에서 언급하고 있는 텔레스코파주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는데요. 텔레스코파주 또한 만원경을 통한 새로운 원근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만원경을 의미하는 텔레스코프는 멀리 있는 것을 보다는 뜻이죠. 텔레는 멀다라는 그런 접두어고 스코프는 본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멀리를 보는 이 텔레스코프에서 파생된 이 개념은 먼 곳을 관찰하기와 혼합하기의 의미를 같이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먼 곳을 관찰하기에 시간의 관점이 개입되면서 관찰자의 시간과 공간의 위치가 불확실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이 텔레스코파주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예. 그럼 아방가드 예술을 좀 더 자세히 들어가서요. 예. 기술적 매체의 발달로 인해서 움직임, 속도, 몸이 분열된 이미지 이런 것이 이제 막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전통 예술에서 해방된 이미지로 20세기 초의 초현실주의, 미래주의, 러시아 구성주의, 다다이즘 이래서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1960년대 팝 예술 이건 조금 이따 우리가 계속 볼 겁니다. 1960년대 팝 예술, 키네틱 예술, 키네틱이라서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움직임이 예술 또는 시각 예술, 업 아트 등의 네오 아방가드 예술에서도 이러한 현상들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폐쇄적이고 철저하게 구조화된 이미지는 인터페이스와 동시성의 가정으로 넘어가면서 미적 인재의 변화를 보여주게 됩니다. 아방가드 예술에서는 대부분 다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고 이게 1960년대에 이른바 우리 이 시간에 우리가 네오 아방가드라고 하는 또는 디지털 아방가드 이 시간에 디지털 아방가드 용어를 많이 쓰겠는데요. 디지털 아방가드라 하는 이런 시대에 1960년대 이런 시대에도 굉장히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미학적 층에서 보면 디지털 예술의 이미지는 주관성, 자유로움, 비현실로 대변되는 그림의 이미지와 회화의 이미지와 객관성, 역학, 현실로 대변되는 사진이나 영화의 이미지가 혼합된 공간 속에서 영화의 이미지가 움직이는 공간 속에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변형되어 혼합된 것이다. 디지털 예술은 다시 말하면 앞에 얘기를 하고 있는 이른바 그 모더니즘의 커다란 영역이죠. 주관성, 자유로움, 비현실로 대변되는 회화의 이미지와 그 객관성, 역학, 현실로 대변되는 사진이나 영화의 이미지. 그러니까 우리가 모더니즘의 회화적 이미지와 모더니즘의 그런 미스미디어 이미지죠. 미스미디어 이미지가 디지털이라고 하는 그런 공간 속에서 또는 시간 속에서 이렇게 혼합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상당히 디지털 예술과 문화는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단일 예술 형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복합 예술의 형식이다라는 거죠. 굉장히 복합적으로 나타납니다. 최소한 더 회화와 영화나 사진이나 이런 이미지들이 뭐 비디오도 거기 들 수가 있겠죠. 비디오 이런 이미지들이 혼합돼서 나타나는 것이다. 기계 미학의 틀 속에서 모든 매체는 독자적인 인지 형식을 지니고 있던 존속하는 매체를 변화시켜 왔습니다. 그림, 사진, 영화, 비디오 또는 심지어 컴퓨터 애니메이션이나 홀로그램 등의 이미지 생산 기술은 객체의 묘사 방법과 제시 방법뿐만 아니라 특이한 수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중 매체의 발명 이후 이에 의한 생산된 이미지는 현실의 묘사와 구성보다는 이미지를 생산하는 물질성 또는 비물질성 여부에 초점을 맞춰주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홀로그램이라는 내가 이 용어를 썼는데 홀로그램이 어떤 건지 아세요? 홀로그램이 어떤 겁니까? 예?
이미지의 깊이가 표면적 이미지가 아니고 이미지의 깊이가 고정된 것이 아니고 변화하는 그런 이미지로 홀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시점에 따라서 변화하는 것을 이제 홀로그램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것은 뭐 광고에도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 어디 시내에 가보면은 뭐 특히 기둥 같은데 뭐 특히 이제 벽 같은데 뭐 둥근 기둥 같은데 어떤 광고라든지 어떤 이미지를 이렇게 붙여놨는데 이렇게 지나가면서 조금씩 이제 보는 시선이 좀 틀리죠? 그러면 안에 이렇게 달리 보입니다. 내용이. 그런 것을 홀로그램 기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 이런 홀로그램 기법. 내가 몇 년 전에 책을 하나 공동으로 내가 이제 편저자로 책을 하나 낸 게 있는데 제목이 디지털 이미지와 예술의 확장 뭐 이런 책입니다. 그런 책인데 그런 책에 홀로그램의 얘기가 좀 들어가 있어요. 홀로그램이 예술적 또는 문학적으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가는 내용이 있고 또 홀로그램에 관심 있는 사람 그것도 참고를 하세요. 홀로그램뿐만 아니고 디지털 문학의 관점에서 그렇게 쓴 게 있는데요. 디지털 문학이 어떻게 지금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일반적인 우리가 문학적인 관점과는 다른 다르게 디지털 연수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좀 기록해 써놓은 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참조를 하도록 하세요. 예. 뉴미디어가 생산하는 디지털 이미지 특징 잠깐 볼까요? 뉴미디어는 사용자를 부각시키고 있다. 사용자를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올드미디어와 큰 차이가 있다. 올드미디어는, 뉴미디어는 사용자가 상당히 중요한 논점이 되고 있고, 올드미디어는 그럼 뭐가 될까요? 사용자와 뭐 대칭된다, 대립된다 그럴까요? 올드미디어는 뭐가 이렇게 뭐 두드러진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뉴미디어의 사용자와의 관점에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전통적인 예술을 얘기합니다. 올드미디어는 어떤 게 있을까요? 생산자, 사용자적 관점에서 얘기하면 생산자 또는 올드미디어의 중요한 게 뭐냐면 뉴미디어는 사용자가 상당히 중요하다, 유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올드미디어 전통 예술은 뭐가 중요할까요? 전통 예술은 생산자도 중요하겠지만 생산자보다는 향유자입니다. 향유자. 예술 작품을 뭐 하는 거예요? 예술 작품을 누리는 자입니다. 예술이 뭐를 누립니까? 발트 벤야민의 우리가 발트 벤야민 얘기 좀 했는데 발트 벤야민의 그런 용어를 쓴 다음에 아우라를 누리는 거예요. 예술이 지니고 있는 아우라를 누리는 향유자. 그죠? 예술 작품을 보면은 뭐 상당히 거기에 대한 아주 뭐라 할까요? 아주 높은 그 어떤 즐거움이라 그럴까? 기쁨을 누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아주 우리가 예술적 배우로 쓰면 그걸 아우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신비로운 예술적 교감, 그죠? 이런 것을 느낀다. 그것은 뭐 음악을 듣든지, 뭐 여러분들이 뭐 그림을 보든지, 책을 읽든지, 뭐 다른 어떤 연극을 보든지, 어떤 회화를 보든지 이런 것이 다가온다 이 말이죠. 락항제 용어를 쓰면 락항이라고 혹시 들어봤습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의 락항 그러면은 락항제 용어를 쓰면은 조금 다른 의미인데도 그래도 뭐 향유적 의미로 기쁨 그런 의미로 쓴다 그러면은 주이상스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주이상스 불어인데요. 주이상스 뭐 번역하기 조금 힘들어요. 번역하면 아주 희열인데 그냥 희열보다는 더 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뭐라 할까요? 환상적으로 다가오는 커다란 기쁨 뭐 이런 의미예요. 이게 주의상스라는 의미인데 뭐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 그걸 무의식적으로 다가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뉴미디어 생산하는 디지털 특징을 보면은 혼종성, 그죠? 하이브리디티죠. 하이브리디티. 독일어 하면 히브리드 테트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전에 나눠진 것의 동시적인 현존, 하이브리드 성격. 이 하이브리드 성격이 아까 내가 얘기했던 디지털 예술의 혼합성을 얘기를 합니다. 디지털 예술은 계속 이모가
결합된 거다, 혼합된 거다 이런 얘기예요. 단일 양식이 아니다. 무시간성, timelessness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timelessness, 독일어 하면 Zeitlostigkeit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무시간성은 비역사성과 연관을 지으면서 비록 과거의 흔적을 남기더라도 현재가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무시간성이니까 뭐가 또 나타날 수 있습니까? 역사적인 흔적을 드러내지 않죠. 그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비역사성 또는 무역사성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역사적인 그 시간적 흔적의 단절을 보여준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뭐 그래서 우리 포스트 모더니즘에 여러 가지의 주의점이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는 포스트 히스토아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포스트 히스토아, 그러니까 뭐 포스트 역사주의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포스트 역사주의는 뭐 우리가 하이데거까지 존재와 물하고 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 거기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지만은 하여튼 뭐 무시간성의 관점에서 거기까지도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고. 보편성, 유니버설리티죠. 독일어 하면 우니베르살리테트라고 얘기하는데 디지털 네트워킹으로 모든 것이 실시간으로 편재한다. 그죠? omnipresence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모든 실시간으로 편재하는 이런 것이 된다. 편재성을 얘기합니다. 여기 omnipotent라고 얘기할 수 있죠. 디지털 이미지는 사용하는 모든 영역에서 동일한 강도를 보인다. omnipotence. 그다음 비담론성이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non-discursive인데 독일어 하면 discursive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디지털 이미지가 이른바 작가의 실종 내지는 죽음으로 인해 담론적 문제 제기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독자적인 주제를 생산한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작가의 실종, 작가의 죽음, 우리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흔히 얘기해서 의미의 미끄러짐, 그죠? 의미의 미끄러짐 또는 의미 자크 데리다의 용어로 쓰면 의미 삼포, 디스미나시옹이라고 그죠? 디스미나시옹이라고 의미 삼포 이런 건데 이런 것보다는 디지털 예술에서는 독자적인 주제를 생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디어 박물관, 미디어망, 미디어 유의, 미디어 테크놀로지, 미디어 공간 등은 전통적인 미학 이론과는 다른 독자적인 주제를 이루고 있다. 이 담론을 형성하기가 디지털 예술은 담론을 형성하기가 힘이 든다라고. 담론은 어디서 형성됩니까?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디스코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담론. 우리가 흔히 포스트 모더니즘은 거대 담론의 실종, 거대 담론의 해체라는 용어를 많이 쓰죠. 포스트 모더니즘 우리 해체주의. 내가 2006년도에 해체 미학이라는 책을 하나 썼어요. 내가 2006년도에 해체 미학이라는 책을 하나 썼는데 그 해체주의가 뭔지라고 하는 것을 그 책을 보면 여러분들 많은 도움이 됩니다. 2006년도에 그래서 니체부터 포스트 모더니즘까지 이어지는 그런 해체 미학의 커다란 줄기라 그럴까요? 이런 것을 하나 써온 책입니다. 그 책은 내가 쓴 책 중에서 제일 잘 쓴 책인데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일 좋은 그런 상을 받았어요. 그 책이 2006년에 상을 받았는데 그래서 내가 그 잘 쓴 책이라고 내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담론. 담론은 어떻게 형성됩니까? 담론은 어떻게 형성되죠? 담론은 디스코스라고 그러는데 담론은 이론, 텍스트죠. 이론적 텍스트와 이미지가 결합됐을 때 디스코스가 형성됩니다. 텍스트와 이미지가 있을 때 디스코스예요.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흔히 거대 담론의 해체라는데 거대 담론은 뭐가 있을까요? 거대 담론. 담론이라는 것은 어떠한 지역, 테리토리가 기반이 보통 되죠. 그래서 이 어떤 영역 기반화해서 어떤 주제로 인해서 이렇게 의견이 모아지는 것이 이제 담론이라고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강의실에서 형성되는 담론이 있을 수가 있죠.
우리는 이 시간에 디지털 예술이라는 것은 이 시간의 담론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의 담론, 디지털 예술과 문화. 한양대학교에서 통용되는 담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한양대학교 이 영역을 지나가는 사람한테 디지털 예술과 문화 이러면 잘 몰라요. 그런 게 담론의 특징입니다. 한양대학교에서 통용되는 담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나가면 또 다른 사람한테 왕십리 아무도 시장터에 가가지고 물어보면 잘 모르는 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통용 때는 서울에서도 통용에 형성되는 담론이 있을 거고, 서울, 지방 사람도 잘 모르고, 서울에서 특별한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나라, 아니면은 뭐 동양, 아니면 세계, 뭐 이렇게 통용되는 담론이 있습니다. 특히 세계에 이렇게 통용되는 담론, 뭐 이런 것들을 흔히 해서 거대 담론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거대 담론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가 있을까요? 세계적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통용될 수 있고 논의될 수 있고 다 인지하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담론 뭐가 있을까? 세계적으로 다 이렇게 통용되는 담론 뭐가 있을까요? 뭐 민주주의 이런 건 세계적으로 얘기될 수 있는 담론입니다. 그죠? 민주주의, 공산주의도 마찬가지고, 뭐 사회주의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또는 종교도 마찬가지, 종교, 뭐 기독교 이러면 뭐 동서양 구분을 하지 않고 이렇게 기독교 담론 그러면 다 통용되는 담론입니다. 그죠? 불교 이러면 특히 동양에서 이렇게 많이 얘기될 수 있는 그런 담론이고 그래요. 네,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은 어떤 텍스트를 기반한다. 텍스트를 기반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이미지가 뒤따릅니다. 그래서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디지털 예술에서는 이런 게 형성되기가 디지털 예술은 굉장히 힘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유 중에 하나가 텍스트는 형성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미지가 그 텍스트와 동반하는 이미지가 형성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점이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디지털 예술은 현실을 기반 두지 않고 이른바 우리가 구조주시 얘기하는 지시 대상이라고 했는데 현실에서는 다 지시 대상이 있습니다. 지시 대상이라는 것은 기호적 의미로서 그것을 지칭할 때 의미하는 표출될 수 있는 그러한 사물을 얘기합니다. 이런 것이 나타나고 여러분들 여러분들 누구 아무개 그러면은 이름은 내가 여기에 누구 있습니까? 뭐 홍길동에 그러면 여기 홍길동이 앉아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기호적 의미는 홍길동 이름이지만은 홍길동 그러면 그 사람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잖아요. 그럼 기의적인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그건 지시대상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홍길동이라는 사람. 그거는 홍길동하고 홍길땅하고는 틀리다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면 그러면 홍길띵하고는 틀리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홍길동은 그 사람은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럼 그 사람은 지시대상이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현실에서는 반드시 지시대상을 지니고 있는데 디지털 예술에서는 그런 게 형성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비담론성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트워크가 나타납니다. 무한 확장이 가능한 구조를 지니고 있고요. 상호 매체성이 나타납니다. 상호 매체 상당히 많이 나타납니다. 이건 앞에 나오는 혼전성과 더 깊은 연관을 지니고 있습니다. 종합예술로 수렴되는 컨버전스 유형이고 형식적 상호 매체성인 트랜스 매체성의 관점으로 많이 전개되는 그런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 트랜스 매체성, 트랜스라고 해서 매체의 영역을 넘나드는 그 형식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호 매체적인 그러한 의미도 지니고 있다. 아까 얘기했던 폴 빌릴리와 같은 사람, 그 속도 이론가인데 폴 빌릴리는 시각기계, 제마시네라고 하는 그런 층에서 싱잉 머신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기술에 의한 몸의 정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몸의 문제도 디지털 예술에서 상당히 중요한 그런 주제로 나타납니다. 몸을 어떻게 묘사할 것인가. 몸이 이제 예술은 대부분 다 몸으로 이렇게 묘사되죠. 우리 행위 예술, 공연 예술, 예술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행위 예술, 공연 예술 이런 것들은 몸을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몸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내가 몇 년 전에 자꾸 몇 년 전에 해서 미안합니다. 내가 몇 년 전에 책을 하나 썼는데 제목이 몸의 위기라는 책을 썼어요. 몸의 위기. 몸의 위기라는, 다시 말하면 몸이 미학적으로 어떻게 위기 현상에 다가오느냐라고 하는 것을
역사적인 관점에서 한번 쭉 이렇게 훑어본 이런 책인데요. 몸의 위기. 거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초현실주의 또는 우리가 상징주의 이런 데부터 또는 뭐 그런 시대 19세 말 20초에 몸의 그 해체 현상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디지털 예술에서 그런 것이 상당히 잘 나타나게 됩니다. 그다음 빌렌 플루스 같은 사람, 빌렌 플루스는 디지털 이론의 디지털 이론가라고 얘기할 수 있죠. 디지털 이론의 선구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빌렌 플루스는 사람 개별적인 것, 공적인 것의 해체, 그다음 시간 공간의 통일성 해체 이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렌 플루스는 책을 많이 썼는데 우리나라도 많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 책이 많이 번역되어 있고 사람은 프랑스의 브라질의 상파울루 대학에서 교수였는데 교수였고 유대인으로 거기까지 갔어요. 브라질까지 가서 거기서 이제 교수가 되어서 하다가 1990년인가요? 그때 이제 자동차 교통사고로 이 사람이 이제 죽었는데 상당히 디지털 예술 분야에 있어서 디지털 이론 분야에서 선구적인 그런 해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고 책도 많이 썼고 많이 번역되어 있고 디지털 예술에 많은 영향을 미친 사람입니다. 빌렌 플루스 디지털 예술 이론 내가 여러분이 나누어준 그 유인물 참고문은 내가 여러분 나눠줬었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 책이 소개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관심 있는 사람 한번 읽어보도록 하세요. 디지털 예술은 디지털 기술이 인류에게 행복과 해방을 가져오고 유토피아의 상태로 만들 수 있는 것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데 빌렌 플루스도 거기에 대한 논의를 많이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도 우리가 또 문제 제기를 해야 될 것들이 하나가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제 우리 시대가 디지털 예술 시기에 속하고 있는데 계속 디지털 예술이 발전되면서 앞으로 계속 발전되겠죠. 발전되면서 새로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시대가 계속 열리겠죠. 열리겠는데 그런 시대로 계속 진행될 경우에 우리가 지금 알지 못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진행될 경우에 이 세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인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인류학, 이른바 디지털 인류학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인류학적 관점에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크게 보면 두 가지죠. 유토피아냐 아니면은 뭐 디스토피아냐 아니면 뭐 파멸이냐 파국이냐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인데 우리가 미학 이론에서 얘기할 때는 미학 이론에서 앞으로 뭐 그런 얘기 조금씩 더 할 것 같습니다. 미학 이론에서 얘기할 때는 인류는 멸망의 길로 간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진단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 이렇게 계속 우리가 이제 인류가 살아갈 건데 살아가는데 그 끝이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있으면은 그 끝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예요. 성경에서는 이미 진단을 했죠. 성경에서는 지구는 멸망입니다. 그죠? 마지막 종말 일이 있습니다. 그죠? 성경의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그걸 써놓은 책이에요. 성경의 66권의 요한계시는 지구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죠? 그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그래서 우리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기독교적 관점에 보면 지구는 멸망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우리는 신학적 용어로 에샤톨로지라고 합니다. 에샤톨로지. 에샤톨로지는 신학적 의미에서의 멸망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일반적인 보통 명사로서 멸망을 할 때는 아포칼립스라는 그런 표현을 쓰죠. 아포칼립스는 세계 종말이라고 하는 그런 보통 명사입니다. 아포칼립스라는 그런 표현을 써요. 세계 종말 이런 뜻입니다. 독일이 전 세계에 미친 미학 이론 중에 또는 사회 이론 중에 비판 이론이라고 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봤나요? 크리티컬 시오리라고 하는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주창했던 그런 일이 1930년대 40년대 주창해서 1960년대 말까지 전 세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그런 학파가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대학,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있죠? 프랑크푸르트 대학. 거기에 프랑크푸르트에는 게테가 태어났습니다. 게테의 생각이기 때문에 게테 대학이라고 합니다.
프랑크푸르트 대학의 사회학을 중심으로 호르카이머라든지 테오도르베 아도르 같은 이런 사람들이 사회 비판을 얘기한, 특히 이제 자본주의적인 그런 계몽 교육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비판하는 의미에서 사회 비판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의 비판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그런 비판 이론인데, 그 비판 이론에서는 인류의 종말을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대표적인 책을 얘기한다 그러면 계몽의 변증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1947년도에 쓴 책인데요. 계몽의 변증법. 계몽이라는 것은 인류를 가리키는 거죠. 인류를 가리키는 잘못됐기 때문에 그 잘못된 그 자체를 다시 계몽해야 된다. 이라는 의미입니다. 계몽의 변증법은 인류가 깨우치기 위해서 자기 후손들에게 계몽시키는 일을 계속 해왔는, 다시 말하면 교육을 해왔다는 겁니다. 인류가 자기 후손들한테 계속 교육을 시켜왔는데 그 시킨 계몽 또는 교육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걸 다시 계몽해야 돼. 다시 교육시켜야 된다. 라고 하는 의미가 계몽의 변증법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책이 있어요. 계몽의 변증법이라는 책이 있는데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교과서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책에서도 그런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예술가 중에서는 긍정적인 진단을 내리고 있는 그런 이론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방가르드 예술과 디지털 미학적으로 조금 다시 이제 보도록 합니다. 결합의 예술 쪽을 보겠습니다. 결합의 예술. 디지털 예술을 표방하는 결합의 예술, 아스 콤비나토리아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아스 콤비나토리아는, 아스는 예술이라는 뜻이고 콤비나토리아는 결합이라는 의미죠. 결합의 예술은 초현실주의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문해미학의 관점에서 결합의 예술은 낭만주의나 기교주의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 미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모든 예술을 통합하려는 낭만주의 시인 노발리스, 국외 낭만파 음악가 리히아르트 바그너의 예술론에 그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리히아르트 바그너는 종합예술론을 얘기하고 있죠. 종합예술론에 기반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리히아르트 바그너의 예술론으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결합의 예술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합의 예술은 모든 것이 서로 연관되어 전체를 이룬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책 안에 있기 위해 존재한다는 스테판 말라르메의 세계의 책에 대한 구상은 그 대표적입니다. 스테판 말라르메라고 하는 상징주의 작가는 세계의 책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구상을 했어요. 세계의 책, 월드북입니다. 월드북,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이 하나의 책에 다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책 안에 다 들어가 있다. 다시 말하면, 역으로 하면 모든 것이 책 안에 있기 위해서 존재한다 라고 하는데, 이 월드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처럼 세계의 책은 우연적인 것을 거부하는 논리적인 수학적 언어로 이루어진 것이고, 논리적인 진리의 이미지가 세계의 실체가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계체계는 일반 언어가 아니라 상징으로, 또는 일반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상징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해석되고 치환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죠. 그래서 논리적인 결합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비논리적인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월드북, 세계의 책, 이런 것도 역시 뭐와 연관되고 있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결합의 예술과 깊은 연관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제적으로 보면 이러한 이미지, 결합의 예술의 이미지, 이런 것들을 또 보면은 초현실주의 예술에서 흔히 보여지고 있는 데자뷰와 같은 우연성을 부각시키는 이미지 기법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데자뷰는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아방가드 디지털 예술과 디지털 미학과 디지털 이학을 보고 있는데 데자뷰는 금방 본 이런 뜻이죠. 데자 지금 막 본 또는 아니 데자뷰 지금 벌써 이미 본 거기 때문에 이미 지금은 다 이해하고 있는 뜻입니다. 이미 본 이런 뜻이죠. already seen 영어로 하면 already seen 이런 뜻입니다. 독일어로 하면 schon gesehen 이런 뜻이에요. 이미 본 이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동적 글쓰기를 하는 가운데 현실을 파괴하면서 다시 구성하는 결합의 예술. 자동적 글쓰기, 오토마티즘. 오토마티즘은 뭐 어떤 거냐 그러면은 초현실에서 많이 얘기합니다. 자동적 글쓰기, 뭐 불어에서 글쓰기 에크리티어라고 그러는데 오토마틱 에크리티어라고 얘기하는데 무의식 속에서 어떤 사람이 또 작가가 어떤 사람은 무의식 속에서 글을 써나가는 거, 이거 오토마틱이라고 얘기합니다. 자동적 글쓰기. 논리성이 파괴되는 거죠. 그런데 자동적 글쓰기는 우리가 무의식 속에서 또는 꿈, 특히 꿈을 얘기하죠. 꿈 속에서 우리가 꿈을 꿀 때도 이미지를 봅니다. 여러분 꿈꿨다 그렇게 얘기하죠. 꿈꿨다 그런데 꿈속에 어떤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들 꿈 꾸죠? 꿈 안 꾸는 사람 있습니까? 꿈을 꾸는데 꿈속에 막 어떤 게 막 지나가고 해요. 막 지나가는 이러한 현상들, 이런 것을 자동적 글쓰기랍니다. 이걸 문학적으로 활동할 때 자동적 글쓰기 기법이다. 그런데 얘기한다. 그대로 막 떠오르는 대로 써나가는 겁니다. 그런 것을 그대로 보여주면 우리는 흔히 해서 영화, 우리의 초현실 영화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흘러가는 그대로 보여주면 이게 자동적 글쓰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은 현실을 파괴하면서 다시 구성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결합의 예술이 나타난다 이런 뜻인데 이거 초현실주의 문학, 미술, 뭐 살바도르 달리 같은 이런 사람들 또는 르네 마그리트 같은 사람들, 특히 영화 루이스 부니엘 같은 사람들, 장 kok트 이런 사람들에서 잘 나타나며 디지털 예술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디지털 예술에서도 데자뷰 현상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가 있다. 디지털 데자뷰라고 그래요. 또는 디지털 초현실주의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디지털 초현실주의 이런 것과도 뒤에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결합의 예술의 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 특히 상징주의나 초현실주의에 살고 있던 사람들 대부분 다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말레르의 월드북을 구상한 것처럼 이 시대 사람들은 한 가지 예술 형식이 아니고 여러 가지 예술 형식이 같이 동시적으로 거의 동시로 관여하거나 활동했던 사람들입니다. 내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뭐 장 kok트 이런 사람이 가장 대표적인 사람인데 뭐 아까 잠깐 내가 소개했던 입자파 소개해서 피카소도 그런 사람입니다. 그 시대의 화가들 뭐 이런 사람들은 한 가지 어떤 일에 종사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일에 종사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천재적인 이런 사람이라도 볼 수 있죠. 뭐 예를 들면 장 kok트 사람, 이 사람은 시인인데 이 사람은 화가도 됐다가 무대 예술가도 하다 무대 있잖아요. 무대 예술가도 하다가 영화도 이 사람이 영화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영화 감독으로 하고 뭐 기타 등등 여러 예술에 종합적으로 관여했던 사람들인데 뭐 이런 시대에 있어. 이게 아마 시대적 요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요구. 이 시대의 요구이고 이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전부 다 결합의 예술이라는 그러한 관점에 이렇게 몰두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르네 마그리트 잠깐 보겠습니다. 르네 마그리트가 대표적인 하나 예로서 얘기를 했었죠. 이 사람은 꼭 초현실주의는 아니지만 초현실주의와 연관이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또 다른 하나의 특징적이 아까 상상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상상 또는 불연속적인 다른 공간, 다른 불연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다른 공간의 의미로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르네 마그리트는 아주 인식론, 전통적인 인식론을 거부했던 그런 사람이죠. 이 사람은 역시 마찬가지로 꿈의 현실, 이른바 꿈의 현실에 자기 예술적인 기반을 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까 초현실 얘기하고 있는 그 무의식적인 자동 기술법이라든지 또는 뭐 문명에 대한 저항이라든지 뭐 이런 것에 대해 주로 이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꼭 초현실주의에 속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초신주의 요소도 많이 지니고 있습니다. 이 사람 특히 이제 문학에 관심이 많아요. 이 사람 화가인데 문학에 관심이 많고, 문자와 이미지, 그다음에 사고, 언어와 사고의 가격한 차이, 인식론의 차이죠. 인식론의 차이에 이 사람이 이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회화에서 드러내는 것은 우리가 재현을 보여준 것은 아니죠. 현실을 다시 보여주는 리프레젠테이션이 아니고 재현이 우리를 기만하고 있다라고 하는 재현의 자기 현혹성, 현혹성 이런 것을 이 사람이 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부정하는 것은 미메시 같은 것을 부정하고 있고요. 어떤 현실의 모사 이런 것도 부정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미지 시각적 가상 이런 것도 부정하고 있고, 일상현실의 평범한 시각성 이 사람한테는 그렇게 큰 의미를 지니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은 다른 의미로 이제 자기의 예술 작품 활동을 한다 이런 얘기. 그에게 중요한 것은 이미지와 개념 사이의 인식론적인 붕괴, 단절 이런 것이 이제 이 사람에게 중요한 어떤 예술적인 주제가 됩니다. 이 사람이 이게 예술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것은 이미지와 개념 사이의 인식론적인 단절, 붕괴 이런 사람이 이제 여기 이 사람이 중요한 예술적인 것이다, 형식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이따 이제 이 사람 회화들 몇 개 보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 훨씬 후의 사람인데, 우리 뭐 현대적 의미에서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베네똥 알죠? 베네똥 옷, 베네똥의 광고, 특히 이제 베네똥 광고가 상당히 우리들의 현대의 인식론을 이렇게 거부하는 그런 광고를 많이 낸 것으로 유명한데요. 이탈리아의 아트 디렉터이고 사진작가인 올리베르 토스카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주로 베네똥 광고를 주도적으로 이끌었습니다. 이 사람이 사회적 통일과 경기를 넘어선 베네똥 광고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냈는데, 잠깐만 보겠습니다. 어떤 건지. 여기 올리베르 토스카니인데요.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의 작품 중에 이런 것도 탯줄도 있고요. 흑인 여성이 백인 아이를 이렇게 이제 안고 있는 이런 것도 있고, 굉장히 이런 것도 흑백간 이런 것도 있고요. 굉장히 많은 그 시대에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킬 이런 작품들을 많이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알려진 것들이죠. 이런 것들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많죠. 아마 여러분들 좀 봤었죠? 이런 것들 봤었죠? 내가 유럽에 있을 때, 내가 독일에 있을 때 이런 광고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내가 봤을 때는 나한테는 상당히 좀 충격적이었어요. 우리나라 광고하고 좀 틀립니다. 물론 TV 광고는 같지만 거리 광고하는 거는 우리나라 형식하고 좀 틀려요. 우리는 거리 광고가 주로 벽에 붙이거나 아니면 요즘 전광판에 이렇게 하는데, 독일에 내가 있을 때는 그 당시 전광판 이런 게 되게 없어가지고, 그 당시에 뭔 광고가 많았냐 그러면은 차를 타고 다니는 거리에 국도나 또는 시내 한복판이나 또는 고속도로 같은 데도 그런 게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커다란 이 정도 하나의 광고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벽의 한 반쪽 그걸 사람의 그런 키만큼 조금 올려요. 시내에 가는 차가 다니는 길에 이런 게 올려진다고요. 조금 올려가지고 이 판이 이 정도 됩니다. 상당히 큰 판입니다. 이 커다란 광고판에 이런 사진이 한 장에 전면에 붙어요. 이런 조그만 하나가 예를 들면은 이런 거, 예를 들면 이런 게 이랬으면은 흑인과 백인과 동양인이 이렇게 있으면 그 전체가 하나의 이런 광고판에 붙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걸 보니까 나는 지나가면서 차를 타면서 그런 거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아주 그 센세셔널한 이런 사진들을 내가 봤을 때, 이야, 상당히 혁신적이다. 이런 광고를 하느냐 하고 혁신적인 그런 것을 내가 느낀 적이 있는데, 이런 그 당시 이게 이 사람이 했던 그런 거, 이 사람은 뭐 최근의 사람입니다. 했는데 이런 혁신적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 르네 마그리트의 회화가 됩니다. 르네 마그리트는 이미적인 가치 존속하고 있는 인재의 사고화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재의 사고화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미지는 언어 속에서 축약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이미지를 통해서 다가갈 수도 없다라고 하는 거, 사고 과정과 사고의 현재와 과정 속에서는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뭐 굉장히 단편적인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단편적인 보여주고 있고, 전이와 압축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인지적 단절 이런 것을 나타내고 있고, 하나하나의 회화들은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여기 나오는 6원소라고 하는 그런 것도 좀 있는데, 6원소 잠깐 볼까요? 6원소. 세계는 이 6가지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세계는 이거예요. 네, 이 작품인데, 이게 르네 마그리트의 6원소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6원소. 뭐로 이루어졌나요?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이것도 흔히 아까 뭐 인식의 단절 이런 것도 나타내고 1928년도 작품인데요. 인식의 단절 그런 것도 나타내기도 하고, 어떤 상징주의 기법을 보여주기도 하고, 초인식주의 기법도 조금 부분적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예. 뭐 들어가 있죠? 뭐 보니까 불 꺼지네요. 예, 불 같은 것이 있고, 예, 불이 있죠. 예, 불이 있고, 이래. 예, 또 뭐가 있습니까? 예, 이건 어떤 여성의 몸도 보여주고, 저건 어떤 자연도 보여주고, 창문, 십자가가 있는 그런 창틀 같아요. 이것도 좀 보여주고 있고, 이거는 그냥 구름 낀 하늘이고, 저 끝에 뭐 같습니까? 저 끝에. 예? 뭐 목 같기도 하고, 콩나물은 아닌 것 같아요. 콩나물은 아닌 것 같고, 목 같기도 하고, 하여튼 뭐 이런 역사로 이루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6원스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세계를 불투명하고도 빨리 지나가는 이미지로 개념하고 형식하고 있습니다. 전이와 압축, 오류적 추측, 역설, 강화와 불일침성, 명백한 비개연성. 개연성이라는 것은 있을 법한 그 가능성보다 더 있을 법할 확률이 높은 것을 개연성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을 보여줘. 명백한 비개연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정신분석학적인 방법인 전이와 압축 과정은 초인주의 이미지 생산의 기법과도 같이 매거를 하고 있습니다. 전이와 압축, 이거는 이제 프로이트가 그 꿈의 해석이라고 하는 책, 소위 정신분석학적인 관점에서 많이 얘기했던 그런 용어가 전이와 압축이라는 것이죠. 전이는 독일어로 하면 페어시붕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페어시붕이라서 미끄러져 가는 것을 얘기해요. 전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압축은 그대로 이렇게 눌러서 밀도 있게 되는 것을 압축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뭘 콱 눌러서 눌러지는 압축이죠. 독일어는 페어디히퉁이라고 그래요. 페어시붕과 페어디히퉁, 농도를 짙게 만드는 거. 이런 것으로서 이루어져 있다. 뭐가? 우리의 그러한 무의식 과정이 그런 것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것은 프로이트가 얘기하는 것은 현실의 바탕을 둔, 의식의 바탕을 둔 이런 전혀 압축 과정을 얘기하고 있죠. 전혀 압축 과정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꿈꿀 때 꿈속에 나타나는 것은 그냥 일상적인 그런 현실의 한 단면이 아니고 일상적인 현실이 모여서 눌러져서 뭔가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압축입니다. 그런데 이 압축이 하나만 그대로 계속 머무는 것이 아니고 계속 미끄러져 전이되어 나간다 이런 뜻이에요. 전이 압축 과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은 초인주의 이미지 생산 기법과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적인 세계는 마치 틀 속에서 단편적으로 임의의 대립상 형식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고요. 세계는 연상과 재현 사이의 가정 속에서 응집력과 비응집력 사이의 가정 속에서 단편적으로 나타난다. 라고 하는 것을 이 그림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응집력과 비응집력. 다시 말하면 연상이라는 것은 association을 얘기합니다. 떠오르는 것. 연상과 재현 사이의 그런 가정 속에서 드러난다. 다시 말해 역으로 얘기하면 단편적으로 조립된 세계는 다의적이고 다층적인 이미지의 관점을 제시한다. 알겠습니까? 이런 것을 이 회화가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좀 더 다시 말하면 이미지 문제에서 마그리트는 재현의 불안정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재현의 불안정성, 불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재현의 불안정성을 얘기하는 거, 이거는 우리가 흔히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재현의 불안정성. 예를 들면 포스트 뭐가 있을까요? 푸코 같은 사람, 푸코 같은 사람이 미셸 푸코 이름 들어봤습니까? 푸코가 재현의 불안정성에 대해서 특히 많이 얘기를 합니다. 아마 우리가 이 시간에 내가 조금 다룰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푸코가 얘기했던 그런 논제 중에 하나가 헤테로토피아라고 하는 논제가 있습니다. 들어봤습니까? 헤테로토피아. 안 들어봤나요? 헤테로라는 것은 다르다는 뜻이고, 호모와 반대죠. 호모는 같다는 뜻이고, 헤테로는 다르다는 뜻입니다. 토피아라는 것은 장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헤테로토피아는 그대로 쓰면 됩니다. 헤테로토피아는 다른 장소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응? 뭐가 다른 장소라는 얘기입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미지 현상은 우리 현실에 기반 둔 것이 아니고 현실과는 다른 장소에서 나타난다. 근데 그 다른 장소가 어디냐? 다른 장소가 어디냐 그러면은 우주냐? 그런 건 아니고 재현의 안과 밖 사이에 있는 공간이 다른 장소다. 재현의 안과 밖 사이가 다른 장소다. 라고 하는 겁니다. 회화를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여기 회화가 있다. 아까 내가 조금 전에 유권석 같은 거 봤잖아요. 회화가 있으면 그 회화에 그려진 것은 재현의 안입니다. 물론 르네 마그레트가 그 재현을 그리진 않았지만은 좌우지간 우리가 회화의 폭속에 나타낸 것은 재현 공간이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 일반적인 회화는 다 그렇게 되죠. 모나리자 이런 건 다빈치가 모나리자 그렸을 때는 안에 합폭 안에 그렸습니다. 재현의 안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는 것은 재현의 안, 재현의 밖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지 공간, 다시 말해 사이의 공간에서 나타나는 것도 얼마든지 그게 나타날 수 있다. 그게 재현의 밖입니다.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 그러니까 이미지는 재현의 안만 아니고 재현의 밖의 어느 한 공간에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재현의 안에 나타나서 굉장히 불안정하고 공간에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재현의 안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불안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재현의 밖의 개념입니다. 이런 개념을 우리 재현의 불안전성이라고 얘기하는데 르네 마그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푸코가 얘기한 것은 여러분들 벨라스케스의 시녀 혹시 그런 거 들어봤습니까? 디에고 벨라스케스 안 봤나요? 디에고 벨라스케스의 시녀라고 하는 그런 작품이 있는데 시간이 다 돼서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안 될 것 같고 이거 다음 시간 내가 그거하고 연관을 다시 얘기를 해줄게요. 푸코의 관점과 르네 마그레트의 관점과의 조금 유사성이라고 볼까요? 그리고 하여튼 유사성보다는 재현의 불안성이 보는 관점이 좀 틀린데 그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대상을 재현하려고 했던 고전적 화가가 재현 대상을 가리키는 일종의 기호였다면 재현을 포기한 그것은 기호가 아니다. 다시 말해 르네 마그레트 얘기하고 있는 그런 것은 재현이 아니고 재현을 포기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현을 포기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르네 마그레트 회화는 상징 또는 초현실주의, 상징주의 아까 달리 살바도르 달리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어떤 주체와 대상 사이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그다음에 뭐가 주관적이고 뭐가 객관적인지 주체와 객체가 뭔지 서브젝트와 오브젝트의 경계가 뭔지 우리는 서브젝트 오브젝트 다 경계가 있잖아요. 그죠? 서브젝트는 어떤 주체 개념이고 오브젝트는 그에 대한 객체적 개념입니다. 현실에 놓여 있는 그런 것인데 이런 그 경계가 허물어지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르네 마그르티 이건 다음 시간에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시간에 계속 이게 좀 볼 거고요. 아까 얘기했던 푸코와 연관해서 다음 시간에 다시 좀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만.